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영화계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다룰 영화는 버드맨입니다. 버드맨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 제 왼쪽에 있는 명주. 안녕하세요. 예비군 다녀온 임영주입니다. 시험도 보고 시험 얘기는 하지 마. 당신 때문에 방송이 오래 쉬었어. 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역시 내가 없으니까 방송이 안 되는 거라니까. 뭔 소리야? 내가 없으니까 방송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넘겨요. 안 돼, 안 돼. 오늘 시간 없어. 오늘 놀아줄 시간 없어. 알았어. 제 오른편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아카데미 4관왕에 빛나는 버드맨입니다. 저희 셋 다 이 영화를 무지하게 궁금해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기대평을 하면서 예정작 할 때 그렇게 떠들어댔었지. 네, 근데 영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게 봤고 이걸 누가 봐도 되게 쉽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관객 수가 16만이나 7만. 그렇게 나온 거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호불호가 갈려져 버린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느꼈던 생각은 그냥 무작정 재미없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오늘 저희 방송의 컨셉은 저희가 이 영화가 좋다 나빴다 이런 평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해석을 명주랑 제가 아닌 스미스가 해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제대로 된 해석과 평은 지금 기존의 그 영화 평론가들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좀 찾아보니까. 난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효식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둥이 안 세워진 거지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개개인마다 주관적인 시각이 틀리긴 한데 객관적으로 나타낸 거를 갖다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 나. 오늘 우리가 이녀리2 감독이랑 함께 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우리의 해석, 우리의 해석이라보다는 나는 스미스의 해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기 튀어주는데. 네, 해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비행기 태우기 왜냐면 전에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 충분히 알아들었어. 아, 그것만으로 이미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 일단은 비행기 태우기 전에 내가 딴지를 하나 걸고 넘어가자면은 어. 일단은 이 영화가 호불호가 갈린다고 이제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광고를 먼저 보고 이걸 봤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언론 시사회를 본 사람들이 내가 시사회를 보기 전에 평가를 내리기를 너네들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광고만 보고 너무 믿다가 너네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라고 느낀 게 나중에 딱 보니까 나는 영화보다 광고가 좋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 광고에서 나오는 OST라든가 그런 게 물론 지금 여기 내용상에 나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롱테이크라서 이게 한번 워킹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하길 마련인데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 개인적으로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 테이크로 가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이질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 그리고 전문가 평점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평점도 보면은 물론 이제 잘 본 사람들은 잘 봤다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왜 18세인가 청소년 관람 불가인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그쪽 문화랑 우리 쪽 문화랑 틀리긴 한데 다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의견 중에는 걔 중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킹스맨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었긴 했는데 치사에 같이 본 사람 입장에서도 재밌으세요 그래. 어렵다고 그냥 뭐라고 좀 말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버드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 감독, 배우, 그리고 박스오피스 흥행 어떻게 됐는지를 좀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감독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입니다. 일단 데뷔작은 아모레스 페로스, 그리고 21g, 바벨, 비유티풀 등의 작품이 있었죠. 이 감독이 장편으로 낸 게 5개밖에 없어 지금까지. 데뷔를 2000년에 아모레스 페로스가 했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5편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아모레스 페로스부터 일단 대박을 좀 터뜨렸어. 이 데뷔작부터 영국 아카데미에서 비영어권 영화상을 받고 칸에서도 하나 받고 골든글로브에서도 노미네이트 되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도 노미네이트 되고 아무튼 선풍적인 반응이었고 21g, 바벨, 비유티풀 등을 거치면서 계속 명성을 쌓아 나갔지. 이 중에서 아모레스 페로스가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봐. 그래서 나는 사실 버드맨을 보기 전까지 이 감독은 이미 데뷔작에서 맥시멈을 터뜨렸기 때문에 뭐 이후로도 좋은 작품을 써내긴 하겠지만 크게 발전의 여지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난 사실 21g이랑 바벨은 2개 봤었는데 별로였어. 난 21g이랑 뷰티풀이랑 페로스도 얘기했지만 페로스는 그런데 솔직히 좀 기억이 안 나서 21g 같은 경우에는 내가 쇼펜 제대로 한번 보는 그런 기회였었어. 아모레스 페로스부터 일단 잠깐 짚어보자면 음. 이 작품은 3중 플롯으로 구성돼 있어. 3중 플롯. 마치 옴니버스 구성처럼 이제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챕터별로 한 명씩 주인공이 나오지.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수를 좋아하는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야반 도주를 하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모으냐? 자기 걔가 우연히 투견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 명견 실버처럼. 그래서 이 투견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주인공의 스토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는 슈퍼모델. 아주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어. 세 번째 챕터 주인공은 원래 게릴라 활동하던 반군이었어. 반정부 운동가. 근데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은 킬러가 됐어.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영위하고 길에서 돌아다니는 길 잃은 개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뭐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각각의 3명의 인물의 인생 궤적이 각각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개의 생활과 맞닿으면서 3명이 그리고 하나로 엮이는 사건이 있어. 재밌겠다.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있는 하층민과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는 슈퍼모델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스토리인 거지. 이 아모레스 페로스부터도 그렇지만 21g도 그렇고 바벨도 그렇고 다 다중플롯 구성이란 말이야. 엮일 일이 없는 계급과 계층과 국적과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연결을 강조하는 거지. We are the world. 현대 사회라는 게 파편화되어 있잖아. 개인주의적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런 거를 영화적인 플롯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한 편이지. 그 바벨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와 미국과 모로코와 일본이라는 4개의 배경이 그치. 하나로 이어지잖아.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그런 식의 스토리를 많이 썼고 약간 그 다중 구성하는 작품들이 많았네. 내가 알기로는 21g도 약간 그런 어. 걸로 알고. 21g은 사실은 단일한 플롯인데 이거를 교차 편집을 통해서 마치 다중 플롯인 것처럼 꼬아놨지. 그래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아내의 간호를 받고 있는 대학 교수 폴 리버스, 쇼펜이지 이게.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는데 남편을 잘 만나고 애들도 잘 낳고 하면서 잘 살고 있던 나오미 와츠. 그리고 전과자였는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개과천선하고 가장이 된 잭 조던이라는 새 축이 된 사람들이 이제 플롯을 구성하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되지. 잭 조던이 나오미 와츠의 남편과 아이들 죽게 만들고 뭐 나오미 와츠 남편의 심장은 이 쇼펜에게 이식되고 쇼펜은 나오미 와츠와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뭐 잭 조던을 죽이려 하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잖아. 복잡해. 그때 봤을 때도 복잡했는데. 근데 아무튼 전혀 엮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계층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엮이게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감독이지. 그럼 버드맨에서도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걸 하나로 이어주는 감독이구만 이 사람은. 이따가도 이 영화의 형식과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난 이 영화의 촬영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험은 해본다잖아. 근데 이 영화는 이미 완성돼 있어. 아까 말한 이 감독의 화두는 세상의 연결성이야. 사람들의 연결성이고 사람들의 관계고 그거를 원테이크로 찍었다는 거 뭐야. 모든 주제와 모든 서사와 모든 인물이 연결돼 있다는 그거 자체가 형식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 영화적인 형식으로. 이거는 소설이나 연극이나 연극으로는 못하는 거지. 그치. 절대. 할 수 없는. 그 점에서 어쩌다가 해본 수준이 아니라 이건 너무 대단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다 계산해서 한 거다. 그 다음에 뭐 비유티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까지 그치. 다중플롯 구성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연결성을 강조하지. 스페인과 멕시코와 중국. 주인공인 옥스발이 중국 이주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의 수수료 받고 걔네들 일 알선해주고, 그리고 걔의 아버지는 스페인 내전 때 프랑코 독재군을 피해서 멕시코로 도망갔다가 죽고. 그래서 이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다는 아메리카들과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아프리카 노동자와도 연결이 되고.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머리 넓고 아프시죠? 복잡하고 크네 커. 영화를 통해서 세계의 문제를 다루려는 감독이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놀던 사람이 이제 배우 하나로 이제 집약을 시켰으니 복잡할 만하고 뭐. 그냥 곁다리로 얘기하자면 네. 이 멕시코 감독들 중에 3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어. 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오늘 다들, 그리고 알폰소 쿠아론 작년에 그래비티를 냈고 뭐 해리포터 시리즈도 냈던 뭐 이런 감독이 있고, 또 누구야, 기에르모 델 토로 파네미로.
이 세 사람이 셋 다 친하고 어. 셋 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고 비슷한 감독 경력을 보이고 있지. 그리고 그래비티가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휩쓸었듯이 이번에 버드맨이 아카데미를 초토화시켰고 3대장이 그렇게 됐었나? 4대장 아니야? 난 로드리게즈도 하나 뭐 껴야 되는데 로드리게즈도 그렇지만 신시티 찍었다. 아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 쓰리 아미고스라고. 새 쓰리야. 친구. 아 그냥 친구라서 그런가? 어찌 보면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네.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 델토로도 이번에 그냥 뜬소리긴 한데 이번에 제작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파네미로처럼 그런 풍으로 갖다가 하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마케팅을 잘못한 영화 중 하나지. 파네미로. 자 그러면은 배우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마이클 키튼 어떤 인물이죠? 원래 배트맨을 찍었던 인물이지. 그 아. 1989년도와 92년도에 배트맨 1, 2.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 아, 이 난 사람은- 그런데 에드워드 노튼이 음. 물론 골든글로브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뭐 수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긴 했는데 연기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그래? 표정이 아니 버드맨에서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 시선이 너무 어디에선가 그냥 좀 내가 뜬금포로 본 게 하나 있었는데 좋은 배우는 사람과 카메라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흔들리듯이 그런 시선으로 갖다가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 시선이 그러니까 좌우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가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배우가 있는데 그게 에드워드 노튼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잘한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에드워드 노튼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 에드워드 노튼은 일단 왕년에 헐크였죠. 왕년에 헐크이기도 그리고 했고 데뷔작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생각이 그 변호사 나오던 거였는데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 나오던 아 거였는데 제목 뭐야? 그 프라이멀 피어. 거기서 굉장히 신들린 연기를 보여줬죠. 마지막에 그 로다리니를 패는 그 장면. 반전해서. 하여튼 개인연은 지금은 이제 스미스가 말했던 연극계에서 더 유명하다면서요 이제.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사생 개그가 굉장히 많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클 키튼 배트맨 시리즈 찍었던 사람 아니야. 그치. 왕년에 히어로물의 스타. 그렇지. 배트맨이 버드맨이지 결국. 에드워드 노튼 인크레디블 헐크 찍었어. 그쵸. 얘도 히어로물 찍었어. 엠마 스톤. 엠마 스톤 스파이더맨 시리즈 나와. 네. 나오미 와츠 킹콩 나왔어. 다 히어로물 시리즈에 나왔던 애들 아니야. 결국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 히어로가 되고 싶지만 히어로가 되지 못한 애들의 슬픔. 그리고 현실에서도 히어로가 되려고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거를 같이 알았더라면은 좀 더 이야기를 보기가 쉬웠겠죠.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은 실제로도 각본이나 연출에 간섭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항상 감독들과 좀 충돌하는 경향이 많다고 이런 그럼 얘기가 있지. 영화에서 나오는 성격이 약간 비슷한가 보네. 뚱한 게 그거 패러디지, 똑같은 것 패러디. 같아. 그래? 왠지 애들이 붙였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몇 장면은? 몇몇 장면에 애들이 붙였을 것 같아. 나오미 와츠 같은 경우에는 무명 배우였는데 이제 막 브로드웨이 데뷔하려는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나오미 와츠가 한참 오랫동안 무명 배우 생활했잖아. 맞아. 30대 초반에야 겨우 뜨고. 맞아. 그런 거 봐도 다 사생 개그지 이런 게 다. 그럼 배우에 대해서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수상 정보와 얼마나 흥했는지를 짚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이었고 황금사자상에 노미네이트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품된 게 베를린 영화제였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카고 국제영화제, 뭐 미국 비평가 협회 뭐 이런 데에서 서서히 이름을 쌓다가 뭐 각종 비평가 상 이런 거를 휩쓸었어. 그 다음에 이제 골든글러브 입성하고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하게 된 거고 뭐 이런 흐름이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그러니까 보여지는 영상 쪽에선 다 탄 거 아니야 사실. 그리고 나무주연상도 사실은 수상이 유력시 됐었지. 저번에 얘기했잖아. 수상소가 꺼내려다가 못 꺼내고 집어넣었다는 슬픈 사연. 자 흥행한 거를 한번 읊어주시죠. 흥행은 이제 제작비를 18밀리언 달러 썼는데 흥행은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95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미국과 해외 합쳐서 뭐 이 정도면은 제작비 대비 충분히 흥행을 한 거지. 5배가 넘게 벌어들였네. 근데 이게 아니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제작비 배우들이 암묵적으로 닦은 게 좀 있었을 거야. 다른 어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이틀 동안 돼야 했다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출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는 이제 오케이 콜 그러면은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여기다 금액을 좀 깎아서 적어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도 있다긴 한데 그래? 키튼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주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 물론 작품 자체도 좋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이 있었나 봐. 내가 알기로는 그 배우들이 좀 자체 삭감하면서까지 그렇게 나는 출연을 했을 것 같거든. 했을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아이 봐. 뭐야 씨. 했다는 줄 낚시질이야, 알았네. 낚시질. 나 했을 네. 것 같아. 그런데 18밀리언 달러가 얼마 정도 아니? 200억쯤 되겠다. 200억 쯤 들여서 이제 한 들면은 1000억 번 거지. 그 정도면은 깎았을 것 같아. 자 그럼 줄거리를 가볍게 읊어드린 다음에 플롯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슈퍼히어로였던 버드맨 리건 톰슨 마이클 키튼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꿈과 명성을 찾기 위해서 브로드웨이의 무대에 도전합니다. 대중과 멀어지고 작품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던 배우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심한 자금 압박 속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는 평단이 사랑하는 주연 배우인 에드워드 노튼 그리고 무명 배우의 불안감 나오미 와츠죠. SNS 계정 하나 없는 아빠의 도전에 냉소적인 매니저 딸 엠마 스톤 연극계를 좌지우지하는 평론가의 악평까지 과연 버드맨인 리건이 다시 날아올릴 수 있을까가 줄거리입니다. 대충. 그러면은 첫 플롯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장면부터 얘기를 하죠. 맨 처음 나오는 게 그 혜성이 먼저 나오고 막 해파리 나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맨 처음에. 그러고 나서 음악이 갑자기 탁 멈추더니 마이클 키튼이 공중부양하고 앉아있는 그 장면으로 이제 인트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페파리와 혜성은 이제 복선 제공이지 일단 떡밥을 던지는 거고 공중부양하고 있는 리건 톰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 사람이 초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계속 영화 중에서 보여주잖아. 물론 실제로 초능력을 쓸 수 있다 이거보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치. 거에 가깝지만 그리고 약간 피해망상증 약간 이런 느낌? 병이 약간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의 느낌?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지. 그러고서 이제 뭐 엠마 스톤하고 어떤 곳을 살지를 얘기하고 여기서 김치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극 리허설에 참여하는데 진짜 연기를 잘 못하던 상대 배우가 카메라에 맞아서 실려가고 개판이 되고 제작자와 이제 대역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고 혼자 방에 들어왔을 때 초능력으로 이제 화병을 벽에 탁 던져갖고 꽃을 깨버리죠. 여기서도 이제 초능력을 갈구하는 인물인 걸 보여주는 거지. 그놈의 초능력 진짜 루시 같은 거 보면은 뭐 뇌를 뭐 몇 퍼센트 사용하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뭐 물체로 되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거라든가 일본 드라마랑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스펙이라고 있어.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초능력을 사용하는데 사람의 뇌는 뭐 20%밖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더 사용하면은 뭐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황당무계한 설정 말고 버드맨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버드맨이었으니까 시리즈물 3편까지 찍었었던 이 주인공에 대한 나는 솔직히 처음엔 망상이라고 봤어. 초능력이라기보다도 망상이 맞지. 그냥 망상인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초능력을 쓰고 싶은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욕구라든가 그런 게 너무 강했다고 보고 그 카메라도 왠지 있잖아. 뭔가 빡쳐가지고 뭔가 팍 하고 터져가지고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었지. 관객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지 초반에. 어지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의식 자체가 그런 거잖아. 영웅이 되고 싶지만 영웅이 되지 못하는 찐따들의 이야기. 이와 비슷한 작품 이제 스코세이지의 코미디의 왕이라는 작품 있지. 거기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그거야. 난 평생 바보로 사느니 단 하루를 살더라도 코미디의 왕으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문제의식과 맞다는 거지. 마침 이 영화에서 마틴 스코세이지 드립이 좀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술가, 리얼, 진짜 배기가 되고 싶지만 허영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뭐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를 형상화하는 소재가 초능력인 거지. 난 초능력도 쓰고 싶고 세상 위를 날아다니고 싶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소재지. 그 다음 내용은 레슬리가 들어와서 나오미 와치죠. 자신의 남자친구인 마이크 샤이너, 에드워드 노튼이죠. 그 친구를 대역으로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클 키튼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같이 연습하고 연기를 하게 되는 내용까지. 잠깐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초반에 복선과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 예를 들어서 마이클 키튼이 그러니까 리건 톰슨이 샘에게 꽃을 사라고 부탁을 할 때 레이디스멘트 혹시 있으면 사오라 그런 얘기를 해. 레이디스멘트? 그게 뭐야? 꽃 이름이야. 꽃 이름인데 이 꽃이 이름이 유래가 그 연금술이라는 아랍어에서 왔거든. 연금술이라는 게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 마술이고. 그렇지. 마술을 하고 싶은 초능력을 하고 싶은 이런 인물의 욕구를 좀 드러내는 장치일 수 있고. 꽃마저도 그런 꽃을 사와라.
디테일한데? 난 저렇게 못하겠어. 난 해석 저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그 감독실에 어. 거울에 음. 여러 가지 포스트잇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어. 맞아. 거기 보면은 하나는 A thing is a thing, not what is said of that thing. 완전 콩글리시. 얘 영어 잘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 영어 국어 교육과야. 에이, 그래? 아니 예전에 잘하. 뭔 말이야 이게? 어떤 모든 것은 그 자체일 뿐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거든. 근데 바로 옆에 쌤이 사온 꽃에 뭐라고 돼 있냐면 They didn't have whatever you wanted 이렇게 돼 있거든.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원래는 쌤이 꽃가게에 그 네가 원하는 꽃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 거울 바로 옆에 있는 그 포스트잇 문장 그 A thing is a thing 이 문장과 비교해서 보면은 전자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대상은 그 자체로서 뭐 소중하다 뭐 이런 메시지인데 맞아. 꽃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남들은 그렇게 안 봐. 라는 메시지로도 읽을 수가 있잖아. 이게 대조가 되는 거지. 그게 괜한 대조가 아닌 게 바로 옆에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 이 꽃하고 이 메시지를. 그리고 감독실 안에 붙어 있는 메시지 중 하나가 Stop picking around라는 메시지가 있어. 이거는 주변을 쪼아먹지 마라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새에게 하는 얘기일 수 있지. 그렇지. 버드맨이잖아. 뭐 이런 식의 재밌는 장치들이 좀 몇 개 있고 그리고 그 감독실에 있는 거울로 리건을 비춰주면서 동시에 버드맨을 비춰줘. 이거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지. 거울 속의 리건이 또 하나의 리건이고 그게 버드맨이라는 그런 식의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작품의 주제의식을 형상화하는 이런 장치들이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대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뭐 우디 헤럴스는 어디 갔어? 헝거 게임이요. 마이클 패서빈더는 엑스맨 찍고 있어요. 제레미 레너는 어벤져스인데요. 뭐 그러면서 아 왜 이 새끼들 다 히어로물만 찍고 있어 막 이러잖아. 그러고서 감독실로 들어오니까 TV에서 노다주가 인터뷰하고 있고. 아이언맨. 그러니까 버드맨이 뭐 저런 깡통 수트나 입고 다니는 놈 족도 아니라고 막 이러고 네가 진짜로 막 이러잖아. 내가 훨씬 잘났었는데. 이런 게 다 이 작품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거지. 이 작품 자체가 그런 게 되게 많잖아. 마치 작품 내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객석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게 그런 장치들 중 하나가 이런 실제 배우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는 거지. 모조 현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배우 이름 떠오르면서 이게 저 배우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배우 이름 나오고 막 계속 쏟아지니까 찰나의 시간을 안 줘. 물론 아이언맨 때문에 아 얘가 지금 현실이랑 그 괴로움을 이런 걸 보여주는구나라고는 알긴 알겠는데 이게 계층이 너무 세다 보니까 쉽게 다가오기가 어려웠던 거지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영화를 보면서 모르고 넘어가도 크게 영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나중에 알면은 더 재밌는 거지. 그치. 얘가 이제 해석을 너무 자세하게 해줘서 그냥 나의 간단한 해석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아이언맨 보고 이제 나중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만의 작품이니까 한번 봐달라 그런 식으로 나는 아예 주장을 내세웠다고 봐.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주문한 게 있긴 하겠지만 키튼 자체의 연기력을 보면은 진짜 옛날에는 막 중후한 역할만 맡고 그런 역할을 하나도 거의 안 맡았었단 말이야. 키튼 자체가 정작 쫙 빼있고 막 그렇게만 나왔었잖아 예전에는. 근데 키튼이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다음에 자기부터 까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나 이번에 완전 사활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마이클 키튼 같은 경우에는 그 배트맨을 찍기 전까지는 코미디 위주로 많이 나왔다고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무시를 당했다고 해. 근데 이제 배트맨으로 이미지를 반전했다가 이제 만년이 들어서 이제 좀 인기도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그랬지. 근데 아무튼 이 버드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이상은 드높고 영웅이 되고 싶고 남들에게 좀 인정 좀 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냥 늙어빠진 퇴물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 좌절감이라든가 성취욕 이런 걸 표현하는 데 굉장히 적절하잖아 그런 게. 옛날 버드맨 그냥.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에드워드 노튼과 이제 무대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연기 실력에 반해갖고 계약을 하게 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장면까지. 그 전에 잠깐 짚어야 될 게 인터뷰 장면이거든. 화병을 벽으로 던지면서 인터뷰 장면으로 전환이 되잖아. 그러면서 기자들이 리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중요한 복선이 하나 나오는데 기자가 롤랑바르트 어쩌고 이러면서 평론가로서의 자기의 식견을 과시하고 현학적인 말을 해. 그러니까 리건은 그거 못 알아들으면서도 어떻게 대꾸는 해야겠으니까 아 뭐 바르트가 그랬듯이
이 연극에서도 뭐 이카루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카루스라는 게 나중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선 중 하나고 이카루스가 버드맨이잖아 결국. 그치. 응. 추락하니까. 그리고 기자가 여기서 막 황당한 질문 던지고 이런 거는 저널리즘을 까는 것이고 새끼돼지 정액을 너 동안되려고 주사 맞지 않았냐. 뭐 퇴물 슈퍼 히어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연극 무대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럴 거면 내가 버드맨 4를 찍었지. 막 이러니까 일본 기자가 버드맨 4 찍는다고요? 막 잘못 알아듣고 이런 개소리하고 이러잖아. 그런 게 다 모두각이지 모두각이. 모두각이기도 김치도 하면서 까고 저널도 까고. 미디어가 그러니까 유명 매체들 있잖아.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소리들 하고 있네. 뭐 그런 식으로 갖다가 그래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거야. 미디어 가기. 이런 미디어들이 이상한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진짜 진실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촬영 일지에서. 일단 그 무대에서 이제 그 얼마나 잘하는지 연기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어. 거기서 관계가 역전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리건이 감독으로서 그치. 뭐 갑이었지 갑. 갑이었는데 연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장이 거꾸로 되잖아. 그치. 이런 장면들이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에드워드 노튼이 굉장히 명배우라는 사실을 관객들이 알려주고 그게 또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실제로 각본과 촬영에 굉장히 간섭이 심한 배우라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재미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난 그거 애드리브 쳤을 것 같아. 느낌이 딱. 그러고 나서 이제 엠마 스톤이랑 옷 갈아입으러 가는데 그 장면도 좀 흥미로웠어요. 엠마 스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잠깐 보여주는 것 같았고. 거기서 마이크가 쌤에게 성희롱성 멘트를 날리잖아. 엉덩이 이쁘다 그랬나? 뭐 그랬는데. 근데 그 장면 좀 지나서 보면은 로라가 레슬리에게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반복의 재미지. 그러면서 나중에 로라가 레슬리와 키스하는 장면과 연결되고 이게. 그리고 거기서 에드워드 노튼이 옷을 갈아입잖아. 그러면서 등이 보여. 등에 보면 문신이 있어. 문신이 뭐냐면은 뱀 2마리가 얽혀있는 타투인데 그게 우로보로스라는 그런 뱀이거든. 그게 뭐야? 이제 신화적인 뱀인데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는 뱀이야. 그래서 시작이 곧 끝이라는 모티브를 암시하는 장치거든. 그래서 모순이나 연금술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 연금술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디스 멘틀과 이게 또 겹쳐지는 소재인 거고. 그리고 그런 문신을 하고 있는 마이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인물인지 딱 보이는 거지. 얘는 자기는 진실을 추구하고 가짜 연극 따위 경멸하고 그치. 실제처럼 연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풍쟁이고 위선적이고 이렇잖아. 그리고 현실에선 자신도 없는 놈이고 여기는 연극 바닥이니까 남을 의식하지 말라고 쌤에게 얘기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렇게 막 얼굴 잘 뜯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지 그만큼. 그러면서 자기는 뭐 인기에 관심 없다 이러지만 인기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키틴에게 열폭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사진 찍을 때.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지 등의 타투는. 자 그렇게 연습이 끝나고 옷 갈아입는 동안 마이크 키튼은 내연 여인 로라와 얘기를 하는데 로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로라가 뭐라고 씨부리면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돼. 되게 이게 아니 뭐 되게 웃긴 게 썸 관계도 아니고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대사를 날리는데 그거 보면서 얘 뭐야? 그러면서 이제 난 그렇게 봤었거든. 나 이 장면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 이제 완전 현실이잖아. 연극을 준비하기 위한 여태까지 리허설만 잠깐 보여줬고 연기 연습만 보여줬고. 근데 이 내연녀가 뭐라고 씨부리더니 갑자기 바로 연극으로 들어가. 근데 이 장면이 그냥 연극으로 들어갔구나 이게 그냥 오케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현실의 모습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느낌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는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지. 정확한 대사가 첫 프리뷰가 내일이에요. 갈까요?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거지. 바로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첫 프리뷰를 하게 되는데 프리뷰가 이제 연극이 완전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잠깐 하는 건가 봐. 정식 공연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지. 맛배기긴 맛배기인데 뭐 기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평론가들 보여주고 뭐 그런 식이지. 시사회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프리뷰를 하게 되는데 술을 에드워드 노튼이 먹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를 치고 있는데 아니 왜 내 술을 안 갖다 주냐고 막 너의 연기극은 막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면서 완전 깽판을 누면서 다 세트 부셔버리고 이 연극에서 유일하게 진정성 있는 건 이 치킨 하나야. 그러면서 그거 하나 이 먹으면서 새끼 대사하고 비중도 네가 다 가져가 놓고서 가짜 연극이나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까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연극이 망했다는 그거를 들릴 수 있는 거지. 관객들이 막 막 어떻게 막 이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빨리 막을 닫아버리는 어. 그런 장면까지. 그래서 리건이 마이크 저 새끼 잘라야겠다고 막 이러는데 제작자인 제이크가 안 된다고 쟤 아니면 이제 연극 망한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그 전날에는 리건은 빨리 얘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얘 진짜 재능 있는 배우라고 이러니까 제작자인 제이크는 돈 없다고 쟤한테 돈 들어가면 연극 못 한다고 이러면서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계의 역전을 보여주는 거지. 굉장히 재미있는. 갑이었던 사람이 의리 갑자기 돼버리는. 갑을 관계가 계속 바뀌었지. 그렇게 싸우고 나서 감독실로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전처가 뭐 연극 저 왜 저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 그때 그 비행기 얘기했나? 비행기에서 누가 추락했을 때. 조지 클루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야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는데 조지 클루니가 같이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죽으면은 나는 기사에 나지도 않고 조지 클루니만 나겠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유명해져야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 그래야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짠했어. 마이클 키튼이 그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코믹한 영화만 찍던 그 시절 말고 좀 유명해지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조금은 슬프게 봤어. 여기서 그런 양면성이 나오지. 얘가 연극으로서 성공하고 싶고 재기하고 싶은 거는 순수한 예술욕일 수도 있지만 자기 실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고 허영심이고 인정욕이고 이런 거지. 그게 훨씬 크지. 그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고 계속 그게 영화 전체를 일관하지.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클 키튼이랑 그 에드워드 노튼이랑 같이 주점에 가서 술을 한잔하게 되고 디킨슨이라는 평론가를 얘기하고 또 다시 이제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다시 극장으로 돌아와서 딸이랑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딸인 엠마 스톤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걸 또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막 엠마 스톤이 뭐라 아빠는 뭐 자기 그 평판을 위해서 이 연극을 하고 있고 막 뭐라고 독서를 내뿜고 뭐 아빠 괜찮냐 이러면서 가버리니까 이제 마이클 키튼은 본인이 대마초 피우면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까지. 여기서 단서가 또 생기지. 그 비평가랑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에드워드 노튼의 그 행동 있잖아. 뭐 친근하게 아첨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바싸바 하면서 이제 좋게 봐달라. 나중에는 이제 신문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또 분노 폭발하잖요. 키튼이 이제 그것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였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 그 엠마 스톤의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좀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대바초 피는 그거를 목격한 그 키튼하고 엠마 스톤이 아카데미에서도 후보 짧게 영상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이 장면을 갖다가 클립해가지고 보여주긴 했더라고. 여기에서 이제 둘이서 대립을 하는데 요거를 한 방에 찍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엠마 스톤이 워낙에 개성이 강한 배우고 엠마 스톤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조금 짧게 얘기했었는데 EJ라고 이제 예전에 좀 재기발랄한 그런 영화 찍었을 때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보기 싫다는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리즈 위더스푼이 뭐 금발이 너무해나 뭐 그런 걸 찍었는데 내가 뭐 저렇게 나왔냐고 막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했었대.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조연상 후보로도 올라가긴 했었지만 엠마 스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주인공도 좀 망상증이 있는데 딸도 조금 뭔가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이트 하는 게 마이클 키튼이랑 그거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절정으로 이제 좀 치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전처가 하면서 나가는 말이 당신은 항상 사랑과 존경을 혼동해 라는 말이거든.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대사에서 마이크와 리건이 극장 밖으로 나와서 이 주점으로 걸어가면서 마이크가 나는 인기는 신경 안 쓴다고, 인기는 명망의 해픈 사촌일 뿐이라고 막 이러잖아. 이게 명망과 인기의 차이가 사랑과 존경의 차이인 거지. 사랑이 인기고 존경이 명망이. 그러니까 명망이라는 거는 그거잖아. 아이돌 가수는 인기는 많지만 명망은 없지. 그치. 그리고 뭐 김연우 이런 사람은 인기는 없지만 명망은 있는 거고. 그치. 적절한데? 그런 것처럼 리건은 인기는 쩔어. 아직도 버드맨이라고 사람들이 사인도 부탁하고 이래. 맞아, 사진도 찍고. 근데 명망은 전혀 없어. 최물 배우에 연기력을 인정받은 적 없고 연극 무대에서는 초짜고 마이크에게 까이기나 하고. 그리고 마이크는 명망은 대단해. 연극 무대에선 신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비평가들도 엄청 푹받아주고. 근데 맞아. 정작 주점에서 아무도 못 알아봐. 주점에서 술 마시면서 리건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사인 부탁하잖아 리건한테. 맞아. 그러면서 마이크한테는 뭐 좀 찍어달라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그러면서 얘 똥 씹은 표정하고서 맞아. 리건이
나는 데이비드 카버가 사인해준 것 때문에 배우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 그 새끼 취해서 그런 거일 거라고 막 빈정대잖아. 휴지에다가 그 적어주고. 냅킨에다 맞아, 했으니까. 맞아. 열폭이지 열폭. 이런 것도 관계의 역전인 거지. 처음에는 마이크가 리건을 압도하다가 이제 리건이 마이크를 압도하는 순간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극장에 나오면서 브로드웨이로 나가잖아. 그 드럼도 거기가 거기서 드러머 있잖아. 음. 나 이 영화를 보자마자 아는 사람하고 카톡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 이 영화는 도대체 왜 음향상을 못 받은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 아카데미에서. 단순히 음향이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음향이란 게 자기적이지가 않다 전혀. 모든 음향이 연주자가 있고 그리고 마이클 키튼의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화 내에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였거든. 그리고 잠깐 나오는 클래식 음악도 연극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인트로라 그치.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았지. 영화라는 거는 현실을 지향하는 매체잖아. 현실을 묘사하는 거고.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자친구하고 싸울 때 BGM이 깔리지 않거든 현실에서는. 그치. 퇴물 배우와 인기 스타가 싸울 때 BGM이 깔리지 않아 절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자기고 그 외삽이지 감독이 추가로 넣은.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설명이 돼 있어. 이거는 내가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마이클 키튼의 내면의 소리야. 그리고 사실 드러머가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길거리에서 그치. 드럼 깔아놓고 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어.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백스테이지에 드러머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연극 무대 뒤에 드러머가 어떻게 있어. 이거 자체도 마이클 키튼의 내면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치.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지. 또 그 중에 하나가 그 버드맨이 돼서 날아다니다가 이제 극장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문 지키는 사람한테 음악 꺼 이러잖아. 이거 자체가 그거의 그치. 확실히 연장이지. 그런 게 좀 있지. 내면의 소리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이랑 얘기하는 장면. 그 전에 이제 또 그 있구나. 평론가의 존재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평론가. 마이크가 리건에게 평론가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야, 저 년이 타비사 디킨슨이라는 년인데 막 홈리스의 거시기를 핥은 듯이 생기지 않았냐고. 근데 제가 우리 연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맞아. 한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그 에드워드 노튼의 양면성 뒷담화잖아 뒷담화. 그치. 그런 걸 보여주면서 타비사 디킨슨이 얼마나 그 바닥에서 유명한 존재인지를 관객에게 설명하는 거기도 하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동진이나 박형식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이크가 디킨슨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예술가가 되지 못해 비평가가 된 사람은 군인이 되지 못한 정보원과 같다 라고 플로베르가 했었죠 라면서 빈정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거지. 그 비평가 집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예술가가 못된 애들이라고. 그래서 비평이나 하는 거라고. 그런 캐릭터들의 개성과 입체성을 잘 보여주는 거지 그런 장면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이 뭐라고 쏘는 장면. 이 장면에서 할 말이 없나요? 딸이 거기서 독서를 뿜는 장면은 상당히 노골적이지. 그치. 리건이라는 인물의 내면 심리와 이 영화의 아빠로서의 행동. 그치.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가 물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주제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 루저들이 어떻게 위너가 될 것인가. 위너가 되고 싶은 루저들의 슬픔. 여기까지 지금 거의 초반 장면인데도 얘기할 여지가 너무 많은 영화였어. 중반 정도 되지 않았나? 중반 정도 됐나? 중반 정도 하여튼 된것 같아. 여기까지는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할게 될지 또 연극이 어떻게 성공될지 아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는 장면까지였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1부를 마치고 다시 2부에서 프리뷰를 시작하는 걸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